수업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변호사 상법 특강을 제가 한번 하려고 여기다 이제 요청을 했는데, 학생들이 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라 좀 덜은 것 같아요. 조금 신청자들은 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수업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 소개하고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수천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예요. 제가 상법 수업을 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학원에서 수업한 건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회계학원에서 나름 일타 강사였는데 상법을 좀 적고 세법 수업을 좀 하려고 하다가 이쪽에 요청도 있고 해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변호사 시험 상법에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한 4강으로 쪼개서 좀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변호사 시험에서 상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이쪽 강사분들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상법을 굉장히 뭐라 그러지?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러죠. 제가 로스쿨에도 지금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 모교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상법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각조각 가르치니까. 조각조각.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법에 대해서 총칙 목차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회사편에 목차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수법의 거래구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험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변호사 시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형하고 그죠? 또 그죠? 사례형 이제 2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저희 필기는 또 교수들이나 저도 뭐 교수니까요. 교수님들 뭐 필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필기는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 수업을 들으실 때는 필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첫 번째 뭐에서 발생하냐면 이 변호사 시험에서 상법은 뭘 알아야 되냐면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전체 내용.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다 조각조각 수업을 해요. 조각조각. 여러분들 총칙에서 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상법의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약관이 과연 상법의 법원인가? 이 부분에는 고민할 때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보험약관으로 가야 돼요. 보험약관. 그러니까 보험법의 약관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판례뿐만 아니라 약관의 의미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판례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인을 가더라도 상인의 개념 구별도 제대로 못해요. 당연상이고 의지상이도 나눠지게 되는데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이제 사례형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법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졸업생들이고 재학생들이라면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 문제를 내는데 회사편의 문제를 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총칙을 안 끄져올 것 같아요. 끄져오게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음거래를 하게 돼요. 그럼 어음수표법도 끄집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수님들의 일반적 출제 경향인데 다 조각조각 내서 쟁점이다 이러면서 그런 수업만 하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상법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우리가 선택형 문제하고 사례형 문제는 다를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선택형은 뭐예요? 중요한 그지 주제들을 가지고 그죠 오지선단을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답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가 돼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옳은 것은 다 뭐에 대한 쟁점이 돼요? 사례형에 대한 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그지 모래 위에 집을 쌓은 것처럼 상법을 공부를 하더라고.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오셨으니까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회사편에 한번 내용을 가져가 봅시다. 업무집행 지시자가 뭔가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를 해서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누구 존재할까요? 그 사람들은 상법상 이사가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부회장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주주인 자격에서 뭐 하는 거야. 그지?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오케이? 또 무권 대표, 또 표현 대표 이런 자들이 업무 집행 지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에 대해서 상법상 책임책에서 그 자들을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죠? 상법에서는 그들의 책임체계도 그죠? 상법의 이사와 똑같이 책임체계 포섭하자. 그래서 들여온 게 업무집행 관여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사례에서 그죠? 어떤 갑주식회사의 주주, 대주주 A가 나오고 그 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이러면 문제를 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의 책임체계 결론은 뭐가 돼요? 그 자들은 상법상 이사로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 대표성의 피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안 내용만 사례형에 쓰시잖아요. 그러면 80점짜리 답이에요. 사례형 답을 쓸 때도 대부분 이제 강사분들 또 이쪽 학원가에서 이제 강의하는 분들 보면은 답안에 중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례형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여러분들 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지? 4단계 논법에 따라 쓰는 거예요. 쟁점 쓰는 거고, 그죠? 논거 쓰는 거고, 세 번째는 사례 판단 쓰는 거고, 그죠? 네 번째는 뭐를 쓰는 거예요? 결론,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쟁점에 대해서 결론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지? 그자의 어떠한 행위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치?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법의 조문하고 이론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여러분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쟁점은 굳이 쓸 수 없다면 답안을 쓸 때는 논거, 사례 판단, 결론 이렇게 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업무집행 관여자의 책임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논거에서 써야 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첫 번째 간략하게 조문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응? 두 번째는 뭐를? 학설의 견해를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길게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죠? 판례의 견해가 있다면 판례의 견해를 써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해당 사례를 가지고 이 논거와 빗대서 여러분이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지? 이슈, 그지? 뭐가 됩니까? 그지?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쟁점, 논거, 사례, 판단, 결론. 그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이렇게 되는데 미국 변호사 시험의 답안 양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글을 또 쓰려고 할 때는 사례형 문제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선택형과 사례형은 그치?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형 한다, 사례형 한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해설지들도 기존 교재를 보면은 옳은 것에 대해서도 판례를 다 붙여놨어요.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이 볼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에요. 응? 공부 시간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신림동 그 강사들이나 그치? 변호사 시험 강사를 보면은 객관식 책 만드는 거 보면은 예전에 제가 회계학원에 있을 때 한스타 강사 제가 했지만 그쪽 강사들보다 수준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굳이 판례를 컨트롤 C에서 넣어놔요. 응?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선택형과 사례형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똑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응? 당부를 좀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강의하는 분들 많이 들어봤는데 제대로 그죠? 여러분한테 전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뭐 한다. 응? 제가 이제 이번 1순환부터 수업을 들어오게 될 건데 저희는 이제 회사법만 11회 동안 수업을 할 거예요. 회사법 하기에도 11회는 벅차요. 전체를 모르는데 무슨 쪼개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 나눠드린 자료는 왜 나눠드린 거냐면 여러분 한번 더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다리 올리고 수업 듣고 가세요. 오케이? 자, 갑시다. 상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지? 상법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상법전에 편제로 한번 가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그죠? 제1편은 총칙 규정입니다. 그죠? 자, 2편은 뭐예요? 상행입니다. 3편은 뭡니까? 회사입니다. 4편은 뭐예요? 오케이? 보험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필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갑니까? 어음수표법. 응? 어음수표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한테 논제를 던져볼게요. 자, 어음수표법은 과연 보세요. 쌍법 총칙에서 첫 번째 꺼내야 될 게 뭐예요? 도대체 첫 번째 장에서 상법이 무엇인가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를 상법의 법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실질적 의의 상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어음수표법은 상법의 법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공부가 좀 안 돼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상법의 법원이라는 건 뭐예요? 통상 모든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은 상인에 한정되는 거예요. 물론 일방적 상의도 되고 공법인의 상의도 되지만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상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음수표는 질문드리죠. 일반인도 사용합니까?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음수표법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가 민법의 특별법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시험에 출제됩니까? 상사 거래에서는 보세요. 현금 주고 거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응? 그러면 누구는? 자, 물건을 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한테 순수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게 됩니다. 그럼 채권 평등주의 원칙에 지배되게 돼요. 만약 그지 물건을 구입한 채무자가 채무를 만기에 변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손해배상 청권 행사하든 그지 민법상 그지 집행을 하든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중 채무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음을 하나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어음상 채권자는 이중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응?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저 검색해 보시면 아세요. 그지? 제가 회계학원 있을 때도 어수법이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수천이라는 사람에 저만 하나 붙여서 어수천이라고 했었어요. 응? 이거 가르친 사람 한 명도 제가 못 봤어요. 지대로. 제가 회계학원을 따른 지가 한 5년 됐는데 지금도 이수천닷컴이라는 제 사이트에서 어수법 듣는 애들 많아요. 이유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상인들이 거래를 결제할 때 이 어음이나 수표라는 수단을 자꾸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 어음수표 거래 구조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역사적으로 사법시험에서 이 어음수표법이 상법의 시험범위에 들어간 거예요. 응? 그리고 그걸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받아들인 것이고, 그지? 여러분 시험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출제 범위를 본다면 보시죠. 자, 회사법이 60% 플러스가 나와요. 여러분 선택형에서는 통상 몇 문제 나와요? 18문제, 19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 역시 선택형에서 한 60% 정도가 나오는 게 뭐예요? 회사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총칙상에 대한 내용이 얼마가 나옵니까?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죠?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보험법이 한 2문제 또는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어수법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18, 19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죠? 사례형도 비슷해요, 사례형도. 응? 물론 회사편이 조금 더 플러스가 돼요. 응? 70% 정도 나오면서 이것들을 각각 펼쳐서 물어보게 돼요. 펼쳐서. 응?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근데 상법이 왜 중요하냐면 민사법에서 몇 점을 차지합니까? 거의 27, 8% 차지해요. 응? 70문제 중에서 18, 19문제. 그죠? 350점 중에서 100점이에요. 근데도 상법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다 보니까, 그지?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또 기업법학회 재무이사였고, 이사였고, 현재도 한국신탁학회 감사예요. 응? 그러면 대한민국 상법 교수들하고 다 막역하게 지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 수업하는 거 보면 다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학교에 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회계학원에서 가르쳤던 회계사 후배 제자들 또 세무사 제자들도 지금 로스쿨에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갔다고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수업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상법에 대한 쟁점하고 그치? 중요한 주제들은 꼭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차로도 한번 여러분 읽어본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3시간이 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응? 여러분들 주식 잘 모르죠? 주식에 대해서 말로 해야 글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멋지게 정의 한번 해보세요.
주주가 가진 회사에 대한 채권자적 지위를 말합니다. 주주도 크게 보면은 채권자예요. 왜? 주금 납입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치? 법에서는 그치? 이 주주를 채권자로 볼 것인가, 자녀재산 분배 청권을 갖는 자를 볼 것인가. 오케이? 어차피 자녀재산 분배 청권도 크게는 채권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개념부터 그치? 잡고 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응? 꼭 그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정도는 마치고요.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목 찾아가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요. 잘 한번 가봅시다. 총칙사항에 대해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 그죠? 한 30분 정도 여러분한테 랩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총칙 목차 한번 잡아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총설이에요. 첫 번째 토픽은 상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정리할 거 뭐 있어요? 자, 다 동의해요. 오케이? 상법, 실질적 상법, 상법의 법은 다 동의하라고. 응? 그러면 이 실질적 상법에는 상법전이라는 형식 상법도 포함합니까? 당연합니다. 오케이? 그럼 선택형 문제에서 여기 시험 나올 건 뭐예요? 상관습과 상관습법을 구별하는 거예요. 상관습은 사실인 상관습이기 때문에 관행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상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관습법은 그 관행이 국민에게 법적 확신을 그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에 나올 거 뭐 있어요? 약관. 오케이? 응? 약관은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이 보험하고요. 당연하죠? 약관의 교부 또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 상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리할 게 되면 선택형이든 뭐든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올 만한 게 뭐 있어요? 회사의 정관, 오케이? 회사의 정관이 자치법인가 아닌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 상법상 회사는 한명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5개 회사로 나눠지지만 그 회사의 정관의 절대계산은 각각 다르거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상인에 대해서 다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냐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통설은 뭐예요? 회사의 정관도 상법이다. 그럼 법적인 우선순위 가보세요. 자치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적용의 원칙, 일반법 적용의 원칙으로 가서 문제 끝내시면 돼요. 됐어요? 응? 두 번째 논거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할게요. 자, 상법은 누구에 대한 법이에요? 상인에 관한 법이에요. 그지?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예요? 오케이? 상사 법률 관계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상인은 다시 한번 어떻게 종류를 나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당연상인 어디서 나옵니까? 46조. 46조 22가지 영리행위를 영업을 하면 당연상인입니다. 그 밖의 영리를 영업을 하면 의지상입니다. 여러분들 상법 공부하면서 46개 22가지 영리행위를 한번 읽어봤는가 읽어보지 않았는가 스스로 깨우치셔야 돼요. 46조 22가지 영리행위 중에 18호가 뭔가요? 보험입니다. 보험. 그래서 보험법을 가게 되면 응? 보험법이 첫 번째 상행위법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보험법은 상행위법의 특별법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꼭 따지며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시죠. 당연상인이 개인입니다. 그럼 당연상인. 회사면 상사회사. 됐나요? 의뢰상인입니다. 개인입니다. 그지? 설비상인. 상법 제5조.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인으로 본다. 됐죠? 에이, 그지? 그리고 회사면 민사회사. 오케이? 질문드리죠. 민사회사도 상법상 회사입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민사회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니에요. 응? 상법 40개 22가지 영리 이외의 영리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민법에서도 민사회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법상 설립등기 절차 등을 준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따질 게 뭐 있어요? 상인 자격의 문제. 오케이? 취득과 상실. 여기서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가 뭐예요? 대한광업진흥공사. 오케이? 새마을금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자들도 상인이 될 수 있을까요? 원칙은 못 돼요. 다만
농업협동조합. 생각해보세요. 농협은 비영리법인이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그들도 뭐합니까? 규모가 커지면서 하나로마트 또 농업협동조합 금융기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대외적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3자하고 그때는 상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응?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이 영업 능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죠.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제한 능력자의 영업에 대해서는 뭐를 위해서?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뭐 하세요? 공시하세요. 오케이? 상업등기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지? 보세요. 선생님이 그지? 여러분한테 이 작은 토픽을 줬지만 그지? 책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제가 책을 안 보고요. 상법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 세 번째 토픽 가볼게요. 자, 보시죠. 상인은 혼자 영업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소규모성, 폐쇄성으로 인해서 성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상인은 뭘 두게 됩니까? 인적 설비를 두게 됩니다. 또 하나 뭘 두게 됩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영업량도 시험 많이 나오죠? 영업량도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영업이에요. 영업. 오케이? 자, 보세요. 상인이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결합해서 오케이? 거기에 경영관리조직까지 가지고 있는 단위화된 실체를 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 일체로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는 걸 영업량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영업의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치? 영업량도를 알 수 있겠어요. 오케이? 맨날 포괄적 기준만 생각이 나겠지. 그래서 공부해서는 안 된단다. 그럼 우리가 3장에서 가야 될 내용은 뭘까요? 기업의 인적 설비예요. 민법 배우셨죠? 자, 기업의 인적 설비는 뭘까요? 됐어요? 상업사용제도예요. 그럼 뭘 줍니까? 됐습니까?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영업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때 멋지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앞자만 쓰겠습니다. 지배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 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 그게 특정한 종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됐죠? 자, 세 번째,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 물건 판매에 관한 권한만 가진 상업사용인. 됐습니까?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한번 가보세요. 대리에서는 민법상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행위는 누가 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걸 행위의 주체와 효과의 주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도움되죠? 그냥 끄떡끄떡 오셨어도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공부를 할 때, 법 공부를 할 때 경직돼 있잖아요. 그럼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응? 자, 가봅시다. 그러면 행위는 누가 하고 이 상업사용료하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지는 거예요. 상인이 지는 거예요. 영업주가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문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 상업사용료는 이 상인 값을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법에서는 어떤 의무를 지어요? 경업피지 의무. 하나는 경업금지 의무. 또 하나는 겸직금지 의무. 됐나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지배인의 대리권 내부적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제한을 했어도 제3자는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제3자가 뭐라면? 선이라면 선의 제3자에 대응할 수 없다. 오케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모의시험을 내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3장 옥차 펴세요. 됐죠? 다만 이 대리행위를 할 때 민법과 다른 점은 뭐예요? 아니, 본인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하는 비현명주의다. 이해하겠습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과 사용에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이 지배인, 상업사용인의 종류 정리하시고, 두 번째 또 하나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뭐예요? 항상 지배인을 가지고 지배인의 자, 대리권의 제한, 또 대리권의 남용 문제. 오케이? 자,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은 뭐가 차이 있어요? 대리권의 제한은
구매, 판매, 오케이? 자금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한 행위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에 반해 대리권의 남용은 뭐예요? 본인으로부터 허락받은 행위예요. 근데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생겨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영업주의익을 해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도 결론은 뭐예요? 대리권의 제한이나 남용이 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경험할 수 없다. 영업주는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대항할 수 없으니까 영업주는 책임져 주는 거야. 자, 곧바로 갑시다. 이걸로 끝났어요? 민법까지 가야 돼? 민법까지 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 상인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 안전보호를 위해 책임을 져줬으니까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끄집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다룰 게 있다. 뭐 있어요? 경업 피지 의무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자, 저는 경업금지무하고 겸직금지무를 합해서 경업피지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례 보면서 멋지게 정리합시다. 경업금지 뭡니까? 상업사행위는 영업주의 허락 없이, 그죠? 영업주의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됐죠? 겸직금지무. 상업사행위는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다른 상인의 사용이 되지 못한다. 됐나요? 그래요. 이 쟁점들 정리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쓸데없이 사례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리고 그 답안은 형편없을 거예요. 응? 형편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쟁점 등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인적 설비만 가지고 모든 게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당연히 이 물적 설비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물적 설비 멋지게 정리해 보세요. 자, 상인이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 영업소. 상법에는 영업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점하고 지점. 됐나요? 질문 드리죠. 자, 우리 이 지배인에서 시험 쟁점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표현지배인과 공동지배인이에요. 그거 알아야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하고 표현대표이사도 아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여러분하고 한번 갈게요. 이 영업소가 왜 중요할까요? 지배인이나 표현지배인을 선임하고 판단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리죠. 공장장은 지배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경영관리 조직이었기 때문에. 보험영업소장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험영업소는 지점이 아니에요. 오케이? 공사 현장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공사 현장 수장 이런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수업하다 보면 정말로 상법을 녹여낼 거예요. 선생님이 회계학원에서 2년 만에 1타가 된 사람이에요. 회계학원 역사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나서, 그지? 다른 걸 한번 해보겠다고, 그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년 2월에 부장판사가 되는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같은 집 쪽에 살아요. 그 친구하고 이제 연대 2학년 우스쿨 여러분하고 똑같은 친구예요. 3.1회계법인에서 2년 동안 수수 끝내고, 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대 우스쿨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 왜 회계사 세무사만 가르치고,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안 가르쳐 줍니까? 응? 한번 기회를 한번 가져서 좀 해보시죠.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상법을 더 이상 뭐 안 해도 충분히 실무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는데 며칠 지났더니요. 그 말이 귀에서 깅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폰에 한번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여기 원장님을 알아요. 근데도 제가 왜 이력서를 넣겠어요? 니네가 필요하다면 연락 오겠지. 응? 여기하고 매가하고 넣었는데 여기서 왔길래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여러분들하고 좋은 기회를 한번 넣을 거예요. 자, 보세요. 물적설비 첫 번째 뭐 있다고? 영업소. 두 번째 뭐 있어요? 세 번째 뭐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4장이 뭡니까? 그지? 세 개 다루는 거예요. 영업소, 상호, 상업장부. 자, 여기에 중심은 뭐예요? 당연히 상호지, 상호. 여러분 시험에 낼 만한 거 끄져보세요. 상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상호의 정의예요.
상인이 자신의 영업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자, 그럼 상호를 선정해 사용하는 자는 뭐를 가져요? 권리를. 그 권리가 뭐예요? 상호권. 오케이? 그 상호권은 다시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으로. 오케이?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상호 전용권이에요.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그치? 자신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이로 인해서 그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청권, 상호폐지청권, 등기말소청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걔를 상호 전용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호 전용권은 등기사업권자만 갖는 거예요? 미등기사업권자도 갖는 거예요? 미등기사업권자도 갖는 거예요. 오케이? 그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나 이 상호 전용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유현진입니다. 유현진. 유현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뭐가? 야구. 네? 유현진의 친구가 오랫동안 야구하다가 뭐 했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못 됐어요. 그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구용품 판매점이죠. 현진아, 내가 어려운데 네가 그지? 명칭 사용을 좀 허락해 줄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어야지만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응?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총칙의 마지막 장에 뭐 있습니까? 됐죠?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 민법 배우셨으니까 등기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등기는 뭡니까? 법원의 장부조직에 공시할 목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등기가 되게 되면 뭐가 생겨납니까? 공시력. 구별하실 개념 뭐야? 공신력이에요. 응? 공시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공시력을 또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권리추정력. 오케이? 또 자격수요적 효력. 됐죠? 에이, 판례 중에 기억날 거예요. 그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기된 자는 그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해하겠어요? 선생님 외우기 안 하죠? 예? 공시에 생겨난 효력이에요. 자, 더 가볼게요. 어수법에서 배서의 효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권리 이전적 효력. 두 번째, 담보적 효력. 세 번째가 자격수요적 효력, 권리 추정력이에요. 그럼 어음의 PB에서는 뭐를 갖게 되는가? 적법한 권리자의 힘을 증명할 필요 없이 당연히 어음상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자가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응?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37조와 관련해서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39조와 관련해서 부실등기의 제한적 공신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회사편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죠? 상호의 과등기. 응? 응? 그 내용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항상 총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업양도. 자, 영업양도에서는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영업양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법학하는 사람이 똑똑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선생님 공인회계사입니다. 응? 세무사입니다. 근데 법학자입니다. 자, 02년도에 법학 석사과정을 갔습니다. 회계사가 됐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07년도에 박사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있다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은 지 한 8년 정도 됩니다. 응? 건대에서는 그 뒤로 계속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게요. 영업양도. 영업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영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응? 멋지게 한번 정리합시다. 기업의 인적 설비 플러스 물적 설비. 여기에 뭐까지 써야 돼요?
회계 및 경영이 집중되는 경영관리 조직까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유기적 일체인 하나의 단위로서, 그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질문. 첫 번째,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은 뭐가 달라요? 영업양도는 민법의 특정승계예요. 개별승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자산의 개별적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뭐 해야 돼요? 등기 절차 완료돼야 돼요. 동사는 인도 절차 완료해야 돼요. 응? 채권은 필요한 그치 양수 절차가 완료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합병은 포괄승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자산의 이전 절차는 후속행위일 뿐입니다. 응? 합병 등기에서 선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오늘 3시간 수업 듣고 간 게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상법 들었던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응? 가장 먼저 이 영업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영업양도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다? 그래서 영업양도하고 가장 먼저 구별할 부분은 뭐예요? 우리 학생이요. 저희 로스쿨 수업하는데 저한테 요구사항이 갈수록 많이 늘어요. 처음에는 제가 상법을 잘할지 못할지 몰라서 예전에 저희 로스쿨에 제가 1기 때, 2기 때인가 3기 때인가 어수법 특강을 했었어요. 근데 상법을 한 5년, 4, 5년 정도 손을 놓다 보니까 뭐 특강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우리 수업 듣다가 이제 상법을 너무 총칙상이 뭐 하냐면 지금 어음수표 보험법을 수업을 해요. 학생들이 보험법에서 교수님 수업에 시험에 얼마 안 나오니까 대신 어음수표법 해주고 총칙상의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총칙상의까지 거의 끝났어요. 어수법하고. 한 학기에. 근데 뭐를 요구하냐면 기업의 구조변경 수업 좀 해달래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기한 이전. 응?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죠? 거의. 학교에서도. 그런 수업들이 저희 학교의 법학원에서 많이 앞으로 특강 형식으로 갈 거예요. 응? 그러니까 꼭 들으시면서 빈틈없이 만드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회사 합병이나 분할과 영업양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 여러분 논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영업양도의 뭐예요? 효과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단골이죠? 자, 하나는 뭐 있어요? 대내적 효과. 되네? 가장 핵심인 거 뭐예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효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10년간 그지 양도한 영업을 하지 못해요. 걔를 경업금지물하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갑시다. 그지 대외적 효과. 뭐 정리하셔야 돼요? 됐어요? 상호속용 여부와 관련된 양도인의 채무자 보호 문제예요. 자, 테스트 한 번만 하고 상행이 좀 가볍게 정리할 거고요. 여러분하고 이 부분 갈게요. 자, 보시죠. 영업양도. 자, 법학을 하면서 절대 여러분은 글로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응? 법은요, 동그라미를 3개 그리면요, 모든 법이 끝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미용실을 영위합니다. 응? 장사가 꽤 잘 돼요. 응? 그래서 자, B라는 사람이 미용실을 신규 오픈할까? 기존의 영업을 사올까? 고민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A 미용실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요. 응? 가서 뭐 할까요? B씨가 이 미용실에 자산부채를 뺐더니 순자산가액이 1억이에요. 1억. 응? 보증금이랑 그지?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했더니 자 B씨가 가서 A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에게 미용실을 좀 팔래요? A씨도 얘를 키워야 돼요. 얘가 한참 사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뭐합니까? 팔 마음이 있어요. 다만 질문 드리죠. 1억에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지리적 이점, 기술적 노하우, 단골 고객이 오케이? 이 순자산가에게 녹아 있거든. 응?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합의를 봅니다. 자, 얼마 주고 서로 팔기로? 3억 주고 팔기로. 그래서 체결되는 게 뭐예요? 그죠? 이거를 줄여서 영업양도 양수계약 또는 영업양도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얼마에 사고 팔기로 했다고? 그러면 선생님 1억짜리를 3억에 팔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지? 이상한 거래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상 다 이렇게 거래됩니다.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면 그 가치는 남는 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 2억의 금액이 뭘까요? 시체말로 권리금입니다.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따지면 영업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판례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영업양도란 그치? 인적, 물적, 설비 플러스 그치? 영업권을 포함하는 그치? 유기적 일체로서의 계약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권리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멋지게 당사자가 그치? 문제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쌍무계약입니까? 편무계약입니까? 쌍무계약. 이유는 이 미용실 A, 그지? 영위하는 A는 어떤 의무? 영업재산 이전 의무? 됐죠? B는 3억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됐죠? 그래서 쌍무계약이에요. 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대내주 효과로 미용실 A는 옆에다 미용실 차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미용실에도 이자를 양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 그림 그려드리면 여러분들 영업양도 효과 보면 끝납니다. 양도인의 채권자, 오케이? 양도인의 채무자가 있었어요. 보시죠. 그런데 이 B가 그대로 상호를 적용했어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영업주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오케이? 상호를 이 B가 계속 사용한다면 보세요. 양도인의 채권자는 누구한테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B한테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외관 창출에 양수인이 기여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에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상호로 적용했다며 양도인의 채무자 을은 양수인에게 변제합니다. 유효한 변제가 될까요? 당연합니다. 왜? 이 영업은 영업주가 바뀌었어도 상법에서 중요한 건 상호니까. 이해하겠어요? 다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책임 없음을 통지하거나 등기한 경우. 됐죠? 그렇잖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 법을 글로 공부하는 건 아직은 초본 거예요. 법이 좀 올라가면 이 그림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도인의 채권자, 채무자 보호 문제가 뭐다? 대외적 효과 문제예요. 거기 핵심 뭐예요? 상호 적용 여부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만 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 모두 끝나버립니다. 꼭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호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별개 상호를 사용했어요.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수인한테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봐야 꺼져라요. 혹시 다만 채무인수로 광고한 경우에는 책임져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공부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량도 끝났죠? 영업량도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뭐? 이해하겠습니까? 응?
경업금지면 동일한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시 시군에서 10년간 뭐예요? 경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용실 판 사람은 그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10년을 초과해서 정할 수가 있죠. 20년 초과해서도 정할 수 있죠. 다만 20년까지만 효력이 있다. 됐나요? 공부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총칙 끝. 자, 두 번째 상행위로 넘어가서 여러분하고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옥차만 불러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상법을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맛보기 하실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상법 총칙은 끝났습니다. 자, 제2편 가겠습니다. 상행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한 15분이면 될 거예요. 자, 상행위 편은 그지? 총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핵심 뭘까요? 다시 한번 자, 영업적 상행위는 뭡니까?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 다시 영업적 상행위는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됐죠? 상법 46 22가지 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타 영행위를 뭐라고 해요? 준상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개념 잡읍시다.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준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됐죠? 자, 문제가 되는 건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의 구별이죠. 요즘은 이게 이제 핫해지죠. 그냥 원 플러스 갔더니 원 플러스 원을 팔아요. 칫솔을 샀더니 치약을 주거나 치약을 샀더니 칫솔을 줘요. 그럼 나머지는 영업으로 하는 것이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오케이? 그때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말은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영업적 상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46개 22가지 영행위로 구별하라. 됐죠? 자, 두 번째 상행위에서 이 행위에 주목하셔야 돼요. 응? 이때 행위는 뭐예요? 그럼 멋지게 상행위 정리해 보세요. 상인이 하는 법률행위. 됐죠? 응? 그럼 민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 법률행위는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됐어요? 의사표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걔를 사적자치 원칙. 오케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뭐? 계약자유 원칙. 민법보다 이 계약자유 원칙이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러한 법의 속성을 뭐라 그래요? 임의법규성.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보통거래 약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보통거래 약관은 뭡니까? 표준계약을 말합니다. 표준화된 계약.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46개 22가지 영행위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상행위 총론으로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총론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자, 학자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도 학자입니다. 민법에 대한 특칙입니다. 됐어요? 첫 번째, 상행위 총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자, 꺼내세요. 뭐 있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상법 수업하니까 좋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나누셨지만 오신 분들이 바로 인정할 거예요. 고수구나. 그지? 자, 대리하고 소멸시효입니다. 민법에서는 대리는 뭐예요? 현명주의 원칙이죠. 상법은 비현명주의 원칙이죠. 됐나요? 자, 소멸시효 기간. 민법은 몇 년이 원칙이에요? 10년. 상법은 뭐예요? 5년. 다만 상법의 이 5년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일반 원칙이에요. 오케이? 그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 그 단기 소멸시효가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 문제에서도 얼마인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끝. 두 번째, 민법 물권에 대한 특칙입니다. 자, 민법 물권에 대한 특칙에서 소유권에 대한 특칙을 상법에서 가져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유권에 대한 특칙을 가져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상권에 대한 특징을 가져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권에 대한 특징을 가져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즉, 본권과
소유권, 오케이? 즉 점유권과 소유권, 또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는 전혀 상법에서 특치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가져올까요? 담보물권에 대한 특징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담보물권은 뭐뭐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됐죠? 왜 그래? 민법 가르쳐줘요? 저당권에 대한 특징은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유치권, 질권에 대한 특징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58조의 상사유치권이에요. 응? 또 하나. 민법상 매도담보, 양도담보에 대한 특징이에요. 오케이? 유질계약의 허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이쪽은 앞으로 사례에 얼마나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 놓기를 바랍니다. 응? 자, 우리 상사유치권 58조 멋지게 요건 정리합시다. 쌍방적 상인으로 인한 거실 것. 오케이? 응? 채권은 변제기 도래했을 것. 그지? 채무자가 소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오케이?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사의 결연성은 필요하지 않을 것. 오케이? 대기 요건 갖추면 상사유치권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질문. 상사유치권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왜? 상법,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유치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민사유치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셔야 돼? 이 상사유치권은 58조는 일반 상사유치권이에요. 거기에 더 붙여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특별상사유치권까지 가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특별상사유치권에 뭐뭐 있나요? 자, 대리상의 유치권, 오케이? 응? 위탁매매인의 유치권, 운송인, 운송기선의 유치권, 네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그 요건까지 모두 검토해서 보세요. 특별상사유치권 정리하고 상사유치권 정리하고 민사유치권까지 가서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 사례 문제 내기 좋다니까. 그리고 유질기약은 뭐예요? 민법의 매도담보 또는 양도담보에 대한 특칙이에요. 오케이? 자, 봅시다. 매도담보 또는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됐다. 그치? 이거는 뭐예요? 담보 설정 계약이 체결된데 만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그치?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려 하는 계약이에요.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아요. 오케이? 계약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법은, 상인들은 영리합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영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이 상품이에요. 오케이? 재고자산입니다. 진부와의 위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유질계약의 허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됐어요. 응? 여러분들 뭔가 혈이 있었다면 뚫릴 수도 있어요. 자, 갑시다. 세 번째. 민법 채권에 대한 특칙에서는 시험에 나올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예요. 됐죠? 자, 이거를 민법에서는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됐어요? 수인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민법은 책임 원칙이 뭐예요? 분할 책임. 상법은 연대 책임. 다만 연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상의할 필요는 없어요. 채무자 중 한 명만 상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 정리하셔야 돼.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있다. 뭐 있어요? 됐죠? 저 채무가 상행이거나 또는 보증이 상행이거나 둘 중 하나면 상행이면 보증인과 피보증이 연대 책임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민법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금속의 항변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두 가지 꼭 정리합니다. 요건 검토하세요. 채무자 중 1인이 상임이면 연대 책임지는 거. 오케이? 또 하나. 주채무가 상이거나 보증이 상이면 연대 책임지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시험을 많이 내는 거예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민법의 매매에 대한 특칙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응? 그 내용이 뭘까요? 랩합시다. 상사매매 4개 규정.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매수인의 보건 공탁 경매무, 확정기 매매 해지. 오케이? 에이, 여기도 뭐 주옥처럼 시험에 낼 수 있는 내용이야. 이 4개 규정 정리하셔야 돼요. 쌍방적 상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매도인 보호가 원칙이다. 그리고 자,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매수인의 보건 공탁 경매무, 확정기 매매 해지. 오케이? 이 4개 규정 민법과 비교해서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가볼게요.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민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매수인이 수령 지체, 수령 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응? 매도인은 민법이라면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탁. 경매는 권리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조매각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경매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경매대금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그 경매대금 민법에서는 공탁해야 돼요. 상법은 뭐예요? 매매대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오케이? 공부 일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글림스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또 하나 민법의 상계에 대한 특칙입니다. 됐죠? 상인과 상인간, 상인과 비상인간, 그지? 일정 기간의 채권 채무 총액을 상계하고 기간 종료 후에 잔액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계를 상호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불가분의 원칙이 작동된다. 오케이? 다만 어음수표상 채권 채무는 무인성이고 이중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거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내용은 어음수표 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호계산 기간 종료 후에는 그치? 뭐 당사자는 뭡니까? 그치? 계산서를 승인하고 잔액만 지급하면 상호계산이 종료된다. 오케이? 상호계산 기간은 특이하게 없는 한 6개월로 정하는 것이다. 됐죠? 끝.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자,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은 다 상법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민법 조합 뭐예요? 공동사업계약. 됐죠? 근데 상법에도 공동사업계약 단체가 있을 수 있을까? 있다는 거야. 하나가 뭐야? 또 하나가 뭐야? 할 수 있죠?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왜 익명이에요? 여기서 익명조합원은 출자하고 나서 이름을 숨겨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익명조합계약에서는 대외적으로 영업자의 단독기업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만? 영업자만이 채권 채무를, 그치? 채권을 가지게 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법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자회사 볼 때는 무조건 어디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합자조합 볼 때는. 상법상 회사 5개가 있죠? 그 중에 인적회사의 일종인데, 그치? 자, 유한책임사원 1인과 무한책임사원 1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계약을 합자조합. 얘는 법인이 아니에요? 예? 얘는 법인이야? 예? 그럼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상법상 회사를 뭐라고 얘기한다? 합자조합. 됐죠? 2개 구별하면서 잘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상행위 총론 끝. 자, 마지막 5분만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상행위 강론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저희는 이렇게 괄호로 써버릴 겁니다. 상행위 강론은 몇 개의 상행위를 다룰까요? 선생님 5년 지났어도 상법 하나도 잊어먹지 않았어요? 물론 그 중에 학교 수업도 항상 가고 하니까. 자, 상행위 강론에 7개 넘어가야 됩니까? 됐어요? 그리고 자, 우리 랩합시다. 자, 어디의 내용입니까? 다 46조.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 목차는 잡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쟁점을 공부할 수 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됐죠? 이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잡으세요. 일당매매요? 또
운송업? 응? 운송업, 물건 운송업자가 여객 운송업자를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손해배상 책임하고 화물상하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 해상운송에 대한 부분이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권증권을 뭐라 그래? 선화증권. 됐어요? 그걸 육상운송에서 화물상하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리하시면서, 그지? 기회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특수한 상인에 대한 부분 가시죠. 뭐 있습니까? 됐죠? 46조, 19, 20, 21, 22호입니다.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오늘 가시면 46조도 검토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네? 여러분들 뭐 그치 첫 타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 소개하고 하면서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입니다. 교촌치킨이요. 프랜차이즈. 네? 그리고 선택형 문제에서 이 두 개가 갑이에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을 수 있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리서브하고 화매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타임을 여러분하고 좀 마칠 거예요. 첫 타임 수업 들으시면서 어때요? 상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잡히세요? 두 번째 타임 들으면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어수법 들으면 그치? 더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놓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치? 총칙 상행의 목차와 주요 쟁점을 모르면서 강사들이나 그치? 수업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따라가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에? 또 여러분이 스스로 그치? 자신한테 공부를 하는 거지 누구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오늘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수업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하고 이 칠판하고 말로만 소통해야 되잖아. 10분만 쉬었다가요. 회사편 한번 당겨봅시다. 응? 쉬었다 하겠습니다.